경기도 가평군의 작은 마을. 푸른 산과 맑은 계곡이 어우러진 곳에서 건축업자 김도연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무거운 스패너를 손에 쥐고 있었다. 34세의 그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공구함과 오래된 중고 트럭 한 대로 시작해 지금은 직원 40여 명을 거느린 도연건설을 일궈냈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옥 보존구역 내 법원 청사개보수 공사를 따내며 회사의 위상을 높이고 있었다. 도연 씨, 차가 들어왔어요. 작업장 입구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연은 살짝 미소 지었다.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 소리는 여전히 집의 의미였다. 그녀는 이수진. 서울 강남의 대형 회계법인 한빛회계에서 근무하는 회계사로 점심시간마다 빽빽한 업무에 치여있던 어느 날, 우연히 마주친 카페에서 도연과 인연을 맺었다. 수진은 날카로운 눈매에 짙은 와인색 립스틱을 바르고 세련된 네이비 수트에 은은한 진주 귀걸이를 달았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도연의 무거운 하루를 가볍게 녹여주곤 했다. 또 무슨 기계를 폭발시키고 있는 거야? 수진은 부엌 문가에서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옆집 할머니 잔디 깎는 기계 고치는 중이야. 오늘 아침에 가져오셔서 말이야. 도연은 손의 기름때를 낡은 천으로 닦으며 대답했다. 수진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도 힘들었어? 도연이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들어 초록색 눈동자의 미묘한 긴장감을 숨기려 애썼다. 늘 그렇지 뭐. 상사인 박진우 팀장님이 요즘 너무 압박이 심해. 문진그룹 감사가 곧 있어서 다들 불안해하고 있어. 그녀가 말하자 도연은 미묘한 망설임을 느꼈다. 도연은 박진우 팀장을 2번 본 적이 있었다.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또 한 번은 자선 행사에서. 박 팀장은 은발이 섞인 머리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내 밑에 있는 사람은 모두 발판일 뿐이라는 듯했다. 고급 수트를 입고 BMW를 몰며 사람들을 휙휙 흘겨보는 그의 태도는 도연에게 불편함을 안겨주었다. 법원 청사 공사 진전은 어때? 수진이 말을 돌렸다. 오늘 아침에 기초 검사 통과했어. 다음 주부터 내부 철거 작업 시작할 계획이야. 도연이 말했다. 그는 잔디 깎는 기계를 다시 점검하며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저녁, 그들은 뒷마당 나무 벤치에 앉아 와인을 나누며 서울 남산의 야경을 바라봤다. 도연은 결혼 초반에 배운 바 있었다. 수진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이렇게 조용한 순간에 풀어야만 했다. 처음 이 집 볼 때 기억나? 부엌이 너무 작다며 뒷마당은 손봐야 한다고 했었잖아. 수진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뒷마당은 내 말대로 잘 됐지. 부엌은 아직도 공사 중이야. 로마도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졌으니까. 도연이 농담조로 대꾸했다. 게다가 우리에겐 매주 부서진 가전제품을 갖고 오는 옆집 할머니가 있잖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하게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다. 48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평화로운 세상이 균열을 맞게 될 줄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새벽 6시부터 서울 종로구 한옥 보존구역 내 법원 청사 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 박상민과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고즈넉한 한옥 지붕을 비추자 작업반은 조심스럽게 오래된 목재 벽판을 떼어내며 섬세한 작업을 이어갔다. 시청 검사관이 고전적인 건축 양식을 유지하라고 엄청 신경 써달라고 하더라. 근데 몇몇 기둥 상태가 좀 의심스러워. 상민이 도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튼튼하게 보강하자. 이 건물은 우리보다 오래 갈 거야. 도연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세밀한 구조 보강 아이디어가 적혀 있었다.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다. 오늘도 야근. 늦게 들어갈 거야. 걱정 말고 자. 이번 달 들어 3번째였다. 도연은 찡그렸지만 감사 시즌의 회계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에 깊게 묻지 않았다. 오후 5시가 되자
작업반은 원목 벽판 3구역을 무사히 철거했다. 도연이 작업 상황을 점검하다가 다시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도연 씨, 나 수진이야. 오늘도 늦어질 것 같아. 박 팀장님이 추가 자료 검토하라고 해서.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피곤하고 긴장돼 있었다. 주변엔 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섞여 들렸다. 몇 시까지야? 도연이 조심스레 물었다. 아마 밤 10시, 11시쯤 될 것 같아. 미안해. 오늘 부엌 캐비닛 샘플 보러 가기로 했는데. 괜찮아. 캐비닛은 다음에 보자. 조심히 와. 응, 사랑해. 나도 사랑해. 도연은 작업실로 돌아와 침대 옆 책장을 직접 만들어가며 마음을 달랬다. 육체노동이 머리를 맑게 해주곤 했다. 하지만 수진의 최근 행동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신뢰가 바탕인 결혼 생활이었지만 뭔가 평범한 업무 스트레스 이상의 무언가가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밤 11시 15분경 차 헤드라이트가 작업실 창문을 스쳤다. 도연은 사포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녀의 절뚝거림을 알아챘다. 다친 데 있어? 도연이 걱정스레 다가갔다. 별거 아니야.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왼쪽 다리를 살짝 절며 계단으로 향했다. 좀 보여줘. 괜찮아. 그냥 발코니 밖에서 넘어졌어. 멍이 들었을 뿐이야. 뜨거운 물에 목욕하고 바로 잘 거야. 도연은 그녀가 난간을 꽉 쥐는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욕실 문이 닫힌 뒤 그는 작업실로 내려와 작업을 마쳤다. 20분 뒤 수진이 부드러운 실크 소재의 잠옷을 입고 나타났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한결 자연스러워졌고 도연은 좀 나아졌어. 라고 물었다. 응, 고마워. 걱정해줘서. 그녀가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둘은 침대에 누웠지만 도연은 수진의 숨소리를 듣다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가 너무 빨리 잠든 듯했다. 조심스레 침대에서 내려와 부엌에 놓인 그녀의 가방을 바라보았다. 평소 같으면 열어보지 않았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그를 이끌었다. 휴대폰은 평범했다. 업무 관련 문자, 동생과의 대화, 장보기 목록이 보였다. 그런데 마지막 통화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오후 6시 47분, 수진이 자신에게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한 후 2시간 가까이 지난 시간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던 것이다. 그 번호를 기억하며 도연은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건축 현장에서 배운 교훈이 떠올랐다. 겉보기엔 튼튼해 보여도 균열이 있으면 무너지는 법 문제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요일 아침, 서울은 이례적인 봄비로 젖어 있었다. 법원 청사 공사 현장은 방수포와 작업 일정 조정으로 분주했다. 도연은 전기 하청업체와 조율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수진의 이상한 전화가 계속 맴돌았다. 점심 무렵 도연은 결심했다.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 회계법인인가요? 네. 저는 박진우 팀장입니다. 익숙한 냉철한 음성이 들려왔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왜 수진이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을까?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오후는 천천히 흘렀다. 도연은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수진에게서 답신이 오길 기다렸다. 그러던 중 옆집 박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도연 씨, 쓰레기 처리기 또 이상해요. 오늘 저녁에 와서 봐주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동네의 작은 할머니들은 언제나 동네 최고 수리공인 도연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저녁 6시 30분,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 주방에서 채소를 자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회사 정장 차림이었다. 오늘 일찍 왔네? 도연이 말했다. 문진그룹 감사 파일 정리하느라 좀 빨리 끝냈어. 수지는 대답은 했지만 눈길은 채소에 고정돼 있었다. 다리 어때? 좀 나아졌어? 응, 아직 약간 아파. 수지는 식탁 쪽을 가리키며 식탁 좀 차려줄래? 야채가 금방 물러질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저녁 식사 내내 도연은 그녀의 말 속 숨은 긴장을 읽으려 애썼다. 수지는 감사 업무와 사내 정치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일상의 작은 이야기로 긴장을 감추려는 듯 보였다. 박 팀장 이름이 나올 때마다 수지는 마치 그저 평범한 동료를 언급하는 듯했다. 식사 후 도연은 옆집 박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혼자 사는 분으로 동네에서 할머니 같은 엄마 역할을 해주셨다. 쓰레기 처리기의 이상한 소음은 몇 주째 계속되었다. 날 밝으면 블레이드에 뭔가 끼었을 거예요. 도연이 손전등을 들고 싱크대 아래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도연 씨는 참 좋은 이웃이에요. 수진 씨도 참 좋은 남편 만나서 복 받았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20분 후 도연은 쓰레기 처리기에서 동전과 병뚜껑 2개를 꺼냈다. 할머니는 남은 사과 파이를 싸서 그에게 건넸다. 수진 씨는 어때요? 어제 집에 들어올 때 좀 다친 것 같던데. 할머니가 물었다. 도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다쳤다고 하긴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는? 그냥 사무실 일이 힘든 거겠죠? 요즘 회사 일은 사람 잡아요. 할머니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도연은 파이 봉지를 들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할머니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수지는 노트북을 켜고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다. 응, 쓰레기 처리기 문제였대. 수진이 대답했다. 도연은 그녀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진아, 어제 다리에 무슨 일 있었는지 솔직히 말해줄래? 수진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냥 길에서 넘어진 거야. 박 할머니가 너 보고 싸운 것 같다고 했어. 옷도 구겨져 있고 걷는 것도 이상하다고. 수진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소리 없이 눈물을 글썽였다. 그냥 안경이 잘 안 맞는 거겠지. 도연은 깊게 숨을 쉬며 그녀의 소매를 걷었다. 왼쪽 팔뚝에 남은 큰 멍자국이 손바닥 크기만 했다. 하지만 단순한 넘어짐으로 생긴 멍과는 달랐다. 도연은 현장에서 수없이 본 손가락 자국이 선명한 멍이었다. 누가 이렇게 했어? 수지는 소매를 다시 내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안 했어. 그냥 넘어졌어. 그런 멍이 생길 정도로 누가 잡았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 한켠에 냉기가 돌았다. 한 번만 솔직하게 말해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마침내 그녀는 말했다. 박진우 팀장이었어. 문진그룹 감사 서류에 실수가 있다고 혼내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설명하려는데 갑자기 팔을 세게 잡았어. 잠깐이었지만 그 순간 후회하며 사과했어. 그가 너한테 손을 댔다는 거야. 그냥 화가 나서 그랬던 거야. 문제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8년간 함께한 아내가 이런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그가 자신보다 직장 상사를 보호한다는 사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할게. 아니, 더 나쁘게 만들지 마. 수지는 애원했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다이얼을 눌렀다. 다음 이야기가 기다려지시죠. 김도연 씨 맞으시죠?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다. 네, 저예요. 아내 수진 씨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박진우입니다. 무슨 일인지요?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어제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진 씨 팔에 멍이 남았어요. 손가락 자국 같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일은 직원과 경영진 간 문제이고 배우자와는 상의하지 않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그가 수진 씨에게 손을 댔다는 겁니다. 증거는 없더라도 말이죠. 제가 팔을 살짝 잡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은 아니에요. 살짝 잡았다니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이런 압박은 고압적인 환경에서 흔한 일입니다. 수진 씨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럼 당신이 수진 씨에게 손을 댔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하시죠, 김 씨.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수진 씨에게 손댔어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제가 뭘 한다고요? 그만둬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건드렸어요. 도연은 전화를 끊었다. 뒤에서 수진이 넋이 나간 듯 서 있었다. 뭐라고 했어? 네가 보호해준 그 사람이 내 아내한테 손을 댔대. 수진은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짐 싸. 오늘 밤은 동생 집에 가 있어. 뭐라고? 짐 싸, 부탁이야. 수진은 말없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도연은 작업실로 가서 오래된 금속 공구함을 열었다. 그 속엔 중요 서류와 함께 검은 소형 수첩이 있었다. 5년간 쓰지 않았던, 절대 잊을 수 없는 번호들이 적힌 수첩이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재훈 씨? 나 도연이야.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다음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재훈 씨는 새벽 6시에 도연의 집 앞에 나타났다. 5년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와 변함없는 중간 키의 단단한 체격, 날카로운 회색 눈빛을 가진 그였다. 무심한 듯한 회색 정장 차림의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보험조사관이나 세무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진짜 역할은 문제 해결사였다. 커피 한잔 하시죠. 도연이 부엌으로 이재훈을 안내했다. 블랙으로요. 이재훈이 앉자마자 서류 가방을 열었다. 박진우 회계법인 이야기라면서요? 도연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수진이 그 사람한테 폭행당했어요. 팔에 멍이 남았고 전화통화에서 그가 직접 인정했죠. 그런데 수진이는 문제를 일으키기 싫어해요. 이재훈과 노트를 쓰며 말했다. 녹음은 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내가 직접 들었고 수진도 증인이고. 좋아요. 증인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나요? 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사과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가 내 아내에게 손댔다는 사실을 반드시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이재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 정도 후회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48시간 내에 모든 정보를 모아 조치를 시작하죠. 재정 상태, 인간관계, 약점 등 전방위로 파악하겠습니다. 이재훈은 정리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한번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봐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도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럴 겁니다. 그날 밤, 도연은 인터넷을 뒤져 박진우의 디지털 이력을 조사했다. 화려한 프로필과 사교 행사 사진, 고급 콘도 소유, BMW 운전 등, 하지만 재정 상황은 불안정했다. 수많은 대출과 채무, 얕은 수익률, 자금 돌려막기가 이어지고 있었다. 밤늦게 수진이 동생 집에서 전화했다. 도연, 나 심심해.
로맨틱 코미디 보고 아이스크림 먹으라 하네? 치료래. 걱정 말고, 무리하지 마. 너무 화내지 마. 상황 더 악화시키지 않게. 걱정하지 마. 바보야. 도연은 창밖에 비치는 박 할머니 집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멍청한 짓은 안 할 거야. 하지만 준비는 하고 있어. 다음 이야기는 더욱 긴장감 넘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